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서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은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릴 의향으로 9월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에도 현재대로라면 직접 대화의장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사례의 대표로 중국을 거론했지만 한국도 함께 언급해 WTO 내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지 시간 26일 CNBC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이슈가 남아있고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밝히며 환율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새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재협상 무산을 전제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며 노딜 브렉시트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텔레그래프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준비 예산 10억 파운드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면서 2066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만 4% 넘게 빠졌습니다. 644포인트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외국인들 계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이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금요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반대로 이번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 실시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나라가 WTO에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중국과 한국을 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국내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프랑스가 IT 기업들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와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이 경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도 좀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교적 발전된 나라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그 사례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한국 측에서는 농산물 측 쪽에 좀 이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지난주 한 주간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글로벌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슈가 한국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논쟁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실은 개도국이란 말은 좀 세련된 말인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인데 후진국이란 말을 쓰기 좀 애매해서 개도국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국 현재까지 미국의 수출 관련돼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생뚱맞게 왜 지금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독지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몇몇 페이퍼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일부터 열리죠. 중국 상하이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하는데 그때 미국 측이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당히 엇갈린 그 이슈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번 개독 관련돼서 색깔을 좀 잠깐 좀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7월 26일 기점으로 보면 5일 그리고 6일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상하이에서 협상하는데 아마 협상을 앞두고 중국 측에서 봐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WTO가 깨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통상 이렇게 단정적인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리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개도국인데 개도국 중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잘 나가는 국가들이 WTO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개도국에 대한 특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잘 나가는 국가 이 가운데도 보면 아무래도 여기가 중국 때로는 한국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시각도 얘기한 걸 보면 한국도 그 범주에 들어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US2 그러니까 미국 대표부를 통해서 지시했다는데 그러면 미국 대표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통상 이 홈페이지가 미국 그 무역 대표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그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로버트 그 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위원장인데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그 기본적으로 WTO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보고 있고요. 가장 오래됐던 이 시점 보면 WTO가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나라라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995년에는 상당히 돈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WTO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면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미국은 이것을 공정하게 할 것 노력한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아래에도 보시면 그 언레벨 플레이 필드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간 이게 불공정한 운동장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 몇몇 그 단어를 보시면 상당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몇몇 국가들이 그 가운데서 중국을 비롯해 한국 등 이런 국가들이 개도국이 아닌데 개도국인 것처럼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정하겠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그 중국의 인민일보 측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냐면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 상하이 무역 협정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전략을 하고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이슈를 통해서 이런 보면 결국 한국이나 중국이 과거에는 개도국이지만 지금은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민일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은 압박 전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와 관련돼서는 중국 측이 좀 불편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우리가 평가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가설 전제라는 거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본 입장은 어떻게 보이냐면 결국 미국 측이 어떻게 보면 액션 이후에 90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7월 26일 플러스 90일 이후
이후에는 이제 미국 측이 WTO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고관세 부과가 되면 그때 판단해보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몇몇 증권사의 어저께와 오늘 올라오는 페이퍼를 보면 기본적으로 농수산 이런 쪽에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세부적인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본발 수출 분쟁 그리고 WTO 개도국 특혜 중단 등 한국 어떻게 보면 중국발 때론 일본발 그리고 미국발 통상 압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후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은 채 농업협상에 나서면 관세율이나 보조금 축소 요구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계속 좀 뉴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세 이슈 한 가지 더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IT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인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 넘어서 이제는 미국하고 프랑스가 상당히 좀 또 다른 관세가 좀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 코멘트를 많이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5월달에 취임했죠.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토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간에 서로 간에 악수했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아주 세게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사를 좀 보면 결국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 악수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통령 간에 감정에 좀 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디지털세라고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구글세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어떤 소위 그 미국발 대기업 IT들이 상당히 각국의 어떤 이익을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상원에 이것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진행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 상원에 통과됐냐면 전 세계 매출의 7.5억 유로 이상의 기업 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약 2.5 유로 이상의 IT 기업은 매출의 3%를 법인세는 아니지만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프랑스는 아무래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소위 미국발 대기업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매출의 3%를 즉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페이퍼들이 프랑스발 디지털세 그리고 미국발 와인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는 상당히 와인으로 좀 수출이 상당히 강한 국가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뭐 1+1 그렇게 저가 와인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급 와인들이 그 프랑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발 와인은 프랑스에서 생산된 와인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019년도 5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 와인협회라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계 와인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와인 시장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릴 2019년 5월까지 어떤 그 글로벌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와인 관련돼서 세계 시장의 타켓 헤드라인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2017년 그리고 작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 관련돼서 이탈리아가 1등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탈 렉시트란 말을 할 정도로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려운 그 국면이 좀 있다 보겠고요. 또한 프랑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프랑스가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 이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좀 압박을 하면 프랑스발 디지털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압박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와인 시장 관련돼서 프랑스가 세계 2위 그리고 미국이 4위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프랑스 관련돼서 수출 관련돼서 세금 이런 걸 부과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이 3위나 2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프랑스 와인들도 있겠지만 칠레가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와인 6위를 달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타켓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좋다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글로벌에서 보면 그래도 미국 와인보다도 프랑스 와인을 더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 5월 달까지 세계 그 와인 시장 기본 특징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프랑스가 뭐 지난 시기에 이런저런 뭐 글로벌 이슈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뭐 정리 안 된 뭐 노란조끼 등 정쟁 차원에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게 와인 이런 부분들 건드리게 된다면 그만큼 상당히 프랑스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그 미국발 와인 전쟁의 이슈 이후에 프랑스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 관련돼서는 효과적인 과세 규정이 있다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세를 좀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상원에서 이번에 디지털세가 통과됐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왔을 때 프랑스가 이렇게 한풀 밀리게 된다면 결국 이외 어느 국가를 하더라도 미국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이 승리를 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그리고 이렇게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일어나는 한 미국은 결국 주가가 상승하고 그 외 국가는 결국 경제가 어려운 그런 논리를 보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번에 관세 전쟁은 내부 엔딩이 아니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발 승리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랑스 측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길 바란다. 이렇게 프랑스 측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 뉴스 나오는 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미국 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좀 탈세 경고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까요? 일단 뭐 미국 우리가 국세청 IRS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한국도 뭐 국세청에 있어 상당히 좀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겠지만 미국 국세청은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상당히 파워풀하다 이런 전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1만 개 이상 실은 뭐 암호화폐가 이제 1달러에 아니 그 비트코인 하나당 뭐 9,500달러죠. 그러니까는 뭐 1만 개면 상당히 이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 위반 이유로 경고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일반인 그 소유자보다도 상당히 돈 많은 사람은 타켓으로 이번 IRS가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 서한인데 국세청이 결국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비롯해서 몇몇 그 페이퍼들은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된 부정적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탈세화를 유도한다. 이런 전평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그 코인데스크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얼마나 변동성이 커졌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일주일간의 모습인데요. 한 달간의 모습으로 정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시면 무엇보다 몇몇 좀 코멘트가 있는데요. 지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줄라이 10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당 12,000달러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우리는 이제 그 또 다른 가상화폐를 만들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상보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제롬 파월 의장 비롯해 몇몇 분들이 가상화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 이후에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는 코인당 12,000달러 이때는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요. 결국 금처럼 비트코인도 상당히 안전자산 이런 평가 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서 깨진 9,545달러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몇몇 가상화폐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시세가 엄청나게 최근 들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가상화폐를 관련돼서 즉 비트코인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가상화폐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그 유럽 중앙은행이 열렸죠.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인터뷰 관련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질문 관련돼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페이스북의 어떤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라기 총재는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상당히 그 범죄적 목적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이라는 단어하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돈 세탁을 하거나 그리고 뭐 테러 자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어떻게 보면 범죄적 목적으로 가상화폐 쓰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롬 파월 마지막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총재까지도 가상화폐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평가를 보면 가상화폐의 판도는 상당히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슈 더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2.1%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50bp까지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갖고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얘기 하셨던 것처럼 25bp나 50bp 둘 중에 인하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금리가 내린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2분기 GDP 성장률이 2%대 넘어서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프랑스발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발 무역 전쟁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즉 미국 보호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수출 잘하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호황시기에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2분기 때 결국 그 연준의 어떤 금리를 과연 인하하는 것이 적정할까 이런 고민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초에는 50bp 내립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50bp는 좀 과한 것 같고 25bp 내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연준 행보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는 결국 금리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 걸 전제를 통해서 미국 증시부터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합리적인 의심일지 몰라도 약 25bp 정도 내리고 결국 다음부터는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겠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따라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1분기 이후에 2분기가 GDP 올라간다면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내리는 것도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데 다음에 내린다면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독립적인 연준 위원이 아니고 결국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후에도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판단들이 상당히 훼손된다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매우 과장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부분 다시 이번 주에 나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반등 모멘텀 찾을 수 있을지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상장사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일 기준으로 22개의 상장사가 증권사의 예상치를 5%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1개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증권사 예상치를 5% 이상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기업의 실적 발표 당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일 때에는 당일까지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도 강하죠. 다만 이번 실적 시즌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까지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나 보합 수준에서 머무는 기업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2기획이나 기아차, 신한지주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증권사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 상승이 매우 미미하거나 혹은 하락 전환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철저하게 현재 국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악재 혹은 리스크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라고 하는 것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위험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 리스크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서 비교 대상이 크게 없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고 그 리스크의 크기나 그 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협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고 두 국가 모두 치킨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조금씩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해당 변수는 지난해부터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정보이자 리스크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강도는 분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라고 하는 시장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 모두 해당 변수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변수는 얼마 전부터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본 아베 정권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치부가 되었지만 선거가 끝이 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기타 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은 물론 기타 금융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상장사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지금처럼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잣대인 환율이 118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위안을 삼을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금처럼 지수 자체가 약세로 돌아선 시점이 되면 환율은 크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 우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당장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세는 분명히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에 호실적에 따른 증시의 반등이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시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좀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회원국에 알렸습니다. 일단 우리 측의 연설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예,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제소 일자가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WTO 회원국의 비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받은 만큼 며칠 안으로 제소는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 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협의 요청서뿐 아니라 외교적 해법 또한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매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31일까지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27차 협상에서 일본 수석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WTO와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역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통상 관계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설득전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하더라도 완만한 협의는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부를 토대로 매달 2일부터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실무적 대비 또한 시행하려고 하고요. 결국 WTO 제소에 따른 완만한 협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는 있지만 정부 그리고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달 국내 증시의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외 증시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기준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3% 수준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6% 수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지난 12월, 1월의 저점을 모두 이탈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난 10월의 저점까지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부터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포트폴리오의 손실률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역사적으로도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를 이탈하였을 경우 재차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66포인트, 즉 3% 수준의 손실만을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 손실률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주식시장에서의 베팅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투자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저점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오늘부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의 반등은 어느 정도 생각한 다음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무래도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물 시장을 살펴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 1개월이죠. 외국인의 순 매수가 무려 2조 3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매도세가 크게 나옴에 따라 순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매우 크다라는 점을 토대로 코스피는 금방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피 지수와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매우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선정하되 오늘 장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포트폴리오는 1개월 혹은 2개월 이상 긴 호흡으로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1년 만에 감산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실효성이 관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산 전략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대외 변수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공장이 지속적으로 기계를 돌리고 즉 고정자산을 토대로 한 생산시설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감산 전략을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매출액 자체에 타격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8만 원에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산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상황,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해당 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론의 감산 효과까지 감안하면 디램의 고정 가격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 33도, 강릉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광주, 대구 등 매우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경기와 춘천, 낮 동안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강릉 34도, 속초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26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의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